여자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지난 한 주 참 여러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저희가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전주까지 가서 했던 행사도 있었죠. 네, 전주 독서대전 행사에 가서 2시간 동안 토크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톡토로님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네, 서울에서 대부분의 행사들이 진행이 되는데 전주에 갔더니 전국 각지에서 또 와주셨어요. 네. 그리고 행사장이 상당히 커서 어떻게 다 차려나 걱정을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톡토로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여러 톡토로님들이 선물도 주시고 편지도 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한 분은 언급을 따로 하고 싶어요. 네, 친구 사귀기 편이 방송된 후에 댓글과 메일로 다양하게 본인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 사연들이 도착했는데 그중에 소개해드렸던 콩알님께서 전주에서 여성 전용 북스테이를 하고 계시다고 언급을 해주셔서 다른 톡토로님들이 댓글로 그곳의 이름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날 콩알님이 오셔서 저희에게 인사도 해주시고 또 명함도 주셨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빵과 장미입니다. 네. 아주 상징적인 이름이죠. 네, 전주 여행을 계획하시는 톡토로 분들이 계시다면 들러보셔도 좋겠네요. 본인의 아들뻘 되는 나이에 친구와 함께 잘 지내는 사연을 말씀해 주셔서 참 기억에 많이 남았었죠. 콩알님의 사연. 네. 여둘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행사들을 즐겁게 잘 치렀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조금은 급히 잡혔던 성덕 GV가 있었습니다. 네. 작년 부산영화제 때부터 많이 화제가 됐었던 다큐멘터리죠. 본인이 좋아하던 남성 연예인이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면서 탈덕을 하게 된 팬으로서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자기 주변의 팬들의 이야기를 찍어서 그것을 영화로 만든 굉장히 흥미로운 다큐멘터리인데요. 이 영화를 보고 감독님과 얘기 나누는 GV를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감독님도 속토로시래요. 오세연 감독님이시고 관객분들 영화 보러 많이 오세연이라고 홍보를 하고 계시던데 감독님 자체가 너무 재밌는 분이었고요. 요즘 OTT로 많은 영상물들, 영화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성덕은 극장에서 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누구의 팬이다가 그 사람이 터지는 바람에 성공한 덕후에서 실패한 덕후가 된 경험이 모두들 너무 많기 때문이죠. 이 영화를 보시면은 극장에서 왜 익명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보는 게 정말 이 영화 경험을 더 값지게 만드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 만난 사람이 없는 우리 선우 씨가 성덕 오세연 감독님이 덕질을 했던 대상인 구오빠. 네, 구오빠, 구OPPA인 바로 그 범죄자 정준영도 인터뷰를 했었죠. 네. 승리도 인터뷰를 했었죠. 그랬죠. 그 자리에 모이신 많은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을 좋아했던 마음 때문에 본인이 범죄의 방조자처럼 느껴진다, 죄책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저 역시 그들을 인터뷰했던 에디터로서 약간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어떤 어두운 현실을 목격한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꼈고 그런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참 선우 씨가 정말 대단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지만 결과적으로 그 안에는 범죄자들도 껴있었다. 네, 그렇죠. 저희 집 막내 고양이 이름이 영배인데 저희는 이 영배라는 이름에 기원이 된 빅뱅의 태양,
동영배 씨가 사고만 안 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터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인주 씨, 그깟 돈 700억 때문에 내가 그러는 것 같아? 자기한테는 그게 큰 돈이지? 저희 집에 지금 원상아 성대모사 장인이 있습니다. 대유행을 하고 있죠. 아, 너무 따라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으세요, 우리 엄지원 배우. 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8톡. 28화 주제는 바로 어제 끝난 드라마죠. 작은 아씨들입니다. 톡갈 한번 하고 갈까요? 이어 둘 톡톡톡톡톡 파워, 파워 파워. 파워. 오랜만에 사단 챈트 넣어봤네요. 원래 저희가 녹음을 보통은 금요일에 하잖아요. 네, 목요일에 할 때도 있고 금요일에 할 때도 있죠. 네. 근데 이번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작은 아씨들 10일, 12회 최종회까지를 보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월요일에 지금 녹음을 마치자마자 최대한 가쁘게 편집을 해서 올려볼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영을 하자마자 이 드라마 얘기를 저희와 함께 수다 떨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되어서 다소 바튼 일정으로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화요일 0시에 업데이트가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엔지니어님 어떻게 보시나요? 편집 일정? 편집 일정은 약간 이 작은 아씨들 느낌으로 폭주기관차처럼 한번 맹렬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작은 아씨들이 바로 어젯밤에 끝났습니다. 6주간 했죠. 네, 보통의 한국 드라마보다 좀 짧았죠. 16부 정도가 요즘은 흔한 것 같은데 12부로 끝났으니까요. 그렇게 짧아서 그런지 낭비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굉장히 전개가 빨랐죠. 그 말은 곧 우리가 숨 돌릴 틈이 없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6주 동안 아주 숨가쁘게 이 드라마를 따라온 것 같아요, 같이. 저는 이런 드라마는 또 처음 봤어요. 무슨 클리프 행어로만 이루어진 드라마처럼 1편이 끝나는 순간 2편을 보지 않을 수가 없고 2편이 끝나는 순간 3편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그게 12회까지 쿵쿵쿵쿵 이어가는 느낌? 그리고 드라마의 리듬이 그렇게 전 회에서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정신없이 사람을 몰아쳐 놓고서 그 부분은 또 재빠르게 해소하고 다음 이야기로 나아가는 식으로 전개가 아주 빨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작은 아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톡토로님들께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영화의 반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반전을 까발리는 것을 스포일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줄거리, 기본 개요 같은 것만 조금 더 얘기를 해도 스포일러라고 모든 것을 차단한 채 그냥 그 작품만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일단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본적인 전개 그리고 예상치 못한 흐름 같은 것도 미리 안다 해도 실제로 다시 봤을 때는 그걸 어떻게 구축해 가는지 보는 것과 그냥 얘기로 듣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 이 드라마의 경우에는 반전이 많습니다. 네. 요즘은 드라마에 대해서 시청 직후에 많은 시청자들이 SNS 계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완전히 피해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마지막 12회를 보기 전에 스포일러를 당했는데요. 넷플릭스 공식 계정한테 스포일러를 당했어요. 제가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겠지? 우리가 스포일러 경고를 드렸으니까. 뭐라고 나왔는데요? 아니 화영 언니가 법정에 등장하는 그 장면을 따서 올렸더라고요. 넷플릭스 공식 계정이. 11회 마지막에 일단 등장을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11회를 내가 보기 전에 그 장면을 본 거야.
그래서 이게 인주의 환상인지 아니면 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화영은이 다시 나오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이미 저희가 아주 굵직한 스포일러를 터뜨려버렸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드라마는 대략 한 중반 이후로는 생각 못한 반전이 계속 이어졌었고요. 아주 굵직한 반전 중에 하나가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저희는 경고했습니다. 일단 이 드라마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간략한 줄거리를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드라마 작은 아씨들은 세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오키드 건설에서 경리로 일하고 있는 큰언니 오인주, 그리고 OBN의 방송기자인 둘째 오인경, 그리고 막내는 세란예고 2학년에 재학 중인 그림을 잘 그리는 오인혜, 이렇게 세 자매이고 부모는 사실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는 여러 가지로 사기를 당하고 빚을 진 채로 필리핀에 가 있고 엄마 역시 초반에 등장을 했다가 그 아버지를 따라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세 자매가 우연히 굉장한 부와 권력을 가진 박재상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그 아내인 원상아, 그들 부부와 그 가문에 내려오고 있는 비자금을 우연히 맞닥뜨리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립니다. 드라마 기본 정보에는 이 가난하지만 우애 있게 자란 세 자매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유하고 유력한 가문에 각자의 방식으로 맞서는 이야기라고 요약이 되어 있네요. 제목을 따오기도 한 작은 아씨들은 원전이 있죠. 루이자 메이 올컷이 1868년에 발표했던 유명한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설정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여기서 비튼 것이나 등장하지 않는 인물을 설정한 것도 재미있지만 그걸 그대로 가져온 부분도 참 재밌어요. 네. 일단 네 자매 중에 베스는 병약해서 먼저 세상을 뜨는 등장인물인데 그 베스를 빼고 첫째, 둘째, 넷째인 매그, 조, 에이미가 각각 인주, 인경, 인혜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로리라고 하는 원작에서는 그 이웃집에 살고 있는 로렌스 씨의 손자인 로리 역할을 종호라고 하는 캐릭터가 맡습니다. 그리고 대고모가 있어요. 이 자매들의. 대고모는 드라마에서는 김미숙 씨가 맡은 역할이고요. 원작에서처럼 독신이고 돈이 많고 그리고 말을 조금은 밉살스럽게 하기도 하는 아주 부유한 고모죠. 네. 그 고모 집에 가면 앵무새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 드라마에서도 살렸더라고요. 그리고 원작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오키드 건설의 인주의 회사에서 알게 된 언니인 진화영, 추자연 배우가 맡았죠. 그리고 아까 선우 씨가 얘기했던 박재상, 원상아 부부 등등은 원작에 없던 설정입니다. 이제 드라마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열광했기에 이것을 급히 편성해서 꼭 특집으로 다뤄야겠다라고 생각했는지를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아까 하나 씨가 폭주기관차라는 이야기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좀 그런 느낌의 드라마였어요. 굉장히 강한 에너지로 스토리를 끌고 가고 그 힘이 가득한데 그 전개에 동력을 부어넣는 주요 인물들이 대부분 여성이고 그래서 사실 아주 정교하고 꼼꼼하게 진행이 되었다기보다는 아주 막대한 에너지로 무지막지하게 달려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탄 저희들은 내릴 수가 없는 거죠. 내릴 수가 없는 거죠. 내릴 수 없이 종착까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와중에 떨궈져 나가는 어떤 것들을 보면서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시청자가 된 것 같아요. 여기서 떨궈져 나간다는 것은 아주 정교한 미스테리가 앞뒤가 착착 맞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귀결을 향해서 톱니바퀴처럼 나아가는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그야말로 회수되지 않는 떡밥들이 많았던 거죠.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폭주기관차에 올라타 있었기 때문에 떡밥들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도
올라탄 채 정신없이 나아갔더니 드라마가 끝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의 신기한 점은요. 보통은 이게 말이 돼?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건데? 저 사람이 이렇게 죽는단 말이야? 이런 식의 의문이 가득해지면 보통은 거기서 하차를 하죠. 근데 이 드라마는 하차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다음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함, 그리고 약간은 억지스러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그 추진력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이런 드라마가 다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는 주로 그 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 힘의 많은 부분은 각본을 담당한 정석영 작가에게서 나오겠죠. 네. 정석영 작가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화두인 돈을 가지고 거대한 규모의 자본이 있고 그것을 추격하고 그것이 사라지고 다시 그것을 쟁취하는 여러 가지, 그 사이에는 이제 범죄도 있고 살인도 일어나고 온갖 사건들이 중첩이 되게 되는데 이 자본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게 중심 주제입니다. 네. 정석영 작가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요즘의 젊은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주고 싶다. 이전에는 20대 젊은이들이 주인공인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요즘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그 젊은이들에게 가난, 돈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어서 그것에 집중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회부터 이 자매들의 가난을 드러내는 방식이라든가 오키드 건설 안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인주와 화영이 세상을 흑수저로서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또 대고모가 인경에게 하는 얘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사들이 독하고 전체적으로 유한 데가 없죠. 그래서 보면서 굉장히 압박감이 크기도 했어요. 좀 긴장이 많이 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맨 처음에 이것이 시작이 될 때는 자기들은 수학여행 한 번 못 갔지만 막내 동생에게는 어떻게든 생일 축하한다고 케이크도 마련해주고 돈을 마련해서 국내에서 가장 좋은 예고를 다니고 있는 막내 동생, 예술적인 재능도 있는 막내 동생에게 유럽으로 가는 수학여행을 보내주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때의 목표이자 그것을 성취해냈기 때문에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가 그게 수포로 돌아가죠. 그 어렵게 마련한 돈 봉투를 굳이 엄마 앞에서 전달하는 것 자체가 이 인주와 인경 둘 다 어수룩하다. 허점이 많은 인물들이다라는 걸 첫 회부터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엄마가 갈취해 가리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했던 거죠. 저는 상상했어요. 너무 처음부터 불안하던데 그 엄마. 엄마는 박지영 배우가 맡았는데 엄마 캐릭터를 너무 강렬하게 잘 소화를 해냈죠. 엄마가 등장하는 게 이내 생일을 막 언니들이 축하를 해주고 있는데 엄마가 일하는 식당의 사장님을 살살 꼬드겨서 열무 한 박스를 공짜로 얻어낸 데다가 이 옥탑방까지 실어 오게까지 배송, 무료 배송으로 여기다 두고 가셔야죠 하면서 보내잖아요. 그러고 나서 열무김치를 다 담가 놓고 그 눈앞에서 돈봉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는 그걸 들고 달아나 버립니다. 그 엄마를 바라보는 자매들의 시선이 굉장히 정말 경멸이 가득 담겨 있죠. 그러면서 이 원래 작은 아씨들 원작에서는 엄마를 아주 존경하고 그 가족 간의 어떤 단란한 부모 세대가 얘기하는 어떤 도덕률을 어기지 않는 참한 아가씨들, 물론 조는 약간 말괄량이긴 하지만 그런 단란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한국판 드라마 작은 아씨들에서는 부모 세대의 어떤 것들을 싹둑 자르면서 시작하는 거죠. 오히려 부모 세대가 이 세 자매에게 짐이 되고 있죠. 맞아요. 그 첫 회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빚을 지고 달아나 있는지 액수가 다 공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억 7,300만 원, 4년째 첫째랑 둘째가 같이 갚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동생은 언니들에게 이런 축하를 받고 지원을 받는 것이 고맙기도 하지만 그게 부담스럽기도 하죠.
엄마가 사라지고 나서 열무김치통은 나중에 다양한 용도로 쓰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처음 시작할 때에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250만 원이 사라지는 것 정도가 아주 큰 사건이었는데 1회가 끝나기 전에 인주에게는 20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1회를 봤을 때는 이게 요만한 규모, 그러니까 250만 원을 겨우 마련했는데 20억 원이 생기는 것도 굉장한 도약이잖아요. 이 정도의 규모일 거라고 상상했던 우리 시청자들은 나중에 12회까지 이게 달려가면서 엄청난 규모로 일파만파 커지는 걸 보면서 점점 아니 이 스케일 감당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이 세 자매만큼이나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죠. 20억은 사실 꼴이었고 개평이었죠. 몸통은 700억이었죠. 700억과 더 큰 비자금. 그깟 700억 한 번만 해줘. 인주 씨, 그깟 700억 때문에 내가 이러는 줄 알아? 일단 저는 그런 스케일로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중추적인 부가 어떤 식으로 조성되어 갔는가까지 파고 들어가는 이 정석영 작가님의 스케일감에 압도가 일단 되었고요. 맞아요. 시작은 기업의 경리 한 사람이었는데 그 뒤에는 그 경리와 함께 비자금 관리를 했던 신이사 오정세 배우가 있었고 그 이사 뒤에는 스토브리그랑 되게 똑같은 캐릭터 같았어요. 누구랑? 스토브리그랑. 거기서 바로 건너온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신이사 뒤에는 또 원상아라는 몸통이 있었고 원상아 뒤에는 그 아버지 원기선 장군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난초가 끝도 없이 등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희귀하다는 푸른 난초가 사건 현장마다 떨어져 있고 처음에는 이 작품의 신비감을 더하는 듯 하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식량물인지 난초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신비물인지 좀 헷갈리는 지경까지 갔어요. 맞아요. 살인 현장마다 이 푸른 난초가 한 송이씩 놓여 있고 그리고 그 난초를 키워주는 아버지 나무의 정체가 밝혀지고 그리고 난초에 어떤 환각 성분이 있어서 그것을 흡입한 사람들이 유령을 본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 드라마의 장르가 현실에 기반을 한 건지 그렇죠. 미스터리 판타지로 봐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한 6회 정도 갔을 때 굉장히 혼란을 느꼈던 것 같아요. 혼란을 느꼈고 그리고 그 난초 설정이 좀 과하게 쓰인 부분도 꽤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맨 마지막까지 보고 났더니 그 난초가 무엇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었는지가 좀 더 윤곽이 드러나면서 중간까지 보는 것보다는 마지막까지 봤을 때가 난초의 의미는 좀 더 정확하게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 드라마는 정석영 작가님의 각본이 가진 아주 뻗어나가는 강력한 힘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12회까지 못 갔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드라마는 아주 많은 훌륭한 인력들이 너무나 절묘하게 만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저는 김희원 감독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이분 드라마를 처음 봤는데 연출이 굉장히 세련됐더라고요. 그리고 TV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OTT 서비스 넷플릭스로 보니까 화면 비율이 가로 2대 세로 1인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영상미가 있었고 또 류성희 미술 감독님이 참여한 미술 그 여러 공간들을 굉장히 개성 있게 만들어낸 그 색감이라든가 어떤 이미지적인 것들이 되게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일단 배우들은 차치하고라도 이 세 분의 합이 너무 좋습니다. 김희원 감독과 정석영 작가와 류성희 미술 감독이 만들어낸 이 기묘한 세계가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어요. 심지어 맨 처음에 이 자매들이 살고 있는 옥탑방의 경우에는
뭐 고무장갑이라든가 여러 낡은 싱크대나 식탁 타일 뭐 이런 것들이 리얼리티를 담보하고 있는데도 너무나 류성희 감독님 특유의 어떤 색감, 화영 언니의 집도 그렇고요. 어떤 남루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자체로 그림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장면들이 일단 색감이나 패턴 같은 것들이 시각적으로 매우 즐거웠고 그걸 김희원 감독은 극대화한 것 같아요. 김희원 감독은 보면 볼수록 일단 시작할 때에 몇 회 이렇게 나오는 숫자부터가 매우 감각적이잖아요. 그리고 앵글을 잡을 때도 저는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인주와 도일이 서로 이들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근데 둘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것을 헤쳐나가기는 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일 때 이 사람 둘의 얼굴을 반반씩 그 화면 끝으로 잡았을 때 그 앵글도 정말 새로웠고 또는 완전히 카메라를 눕혀가지고 마치 우리가 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할 때처럼 가로로 찍어야 할 것을 완전히 세로로 돌려버려서 보여주는 장면이라든가. 맞아요. 그 연출이 몇 번 있었죠. 네. 그리고 가로로 긴 화면을 100분 활용해서 인경이가 고모 할머니와 같이 식사하는 장면 같은 때도 식탁을 아주 길게 배치를 해서 양쪽 끝에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긴장이 팽팽하면서도 두 사람의 어떤 닮은 꼴을 비춰주는 그런 장면도 기억에 남네요. 사실 그러면 되게 언성을 높여야 되거든요. 밥을 먹다 말고.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네. 고모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장면들도 참 재밌었고 도시의 불빛 같은 거 그리고 인주와 화영이가 어떤 전시를 보러 간 장면이겠지만 불빛이 막 가득한데 마치 거울로 가득한 방 같은 데서 실제인지 환영인지 알지 못할 방식으로 멀어져가는 인물을 잡았을 때 그런 약간 환각적인 불빛 같은 거 그리고 도시의 야경 같은 걸 너무나 멋지게 잡는 분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약간 미쳤다 소리 나오는 것은 1회 마지막이죠. 인주가 화영이가 이용했던 요가원에서 락커를 열고 그 안에서 20억 돈 뭉치를 발견하잖아요. 그때 입을 틀어막고 이것은 너무나 큰 아픔이자 행운이 동시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고은 배우의 이때 표정도 굉장했지만 저는 이때 락커 안에서의 시점으로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아까 선우 씨가 얘기한 가로로 아주 긴 화면 비율에서 세로가 아주 길고 가로가 짧은 락커의 모습으로 딱 보여주니까 인주가 이 돈다발과 함께 너무 막막함 속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탁 들면서 그러고 난 뒤에는 끝이 나는데 와, 이 연출 미쳤다. 미쳤다라는 말은 신경정신과적인 질환을 비하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정말 찢었다. 이런 식의 느낌으로 이 말을 계속해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드라마의 첫 회가 시작되면 이 자매가 사는 집의 공간을 구석구석 보여주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들의 가난의 풍경이 어떤 것인지를 묘사를 하는데 일단 집이 반듯하지가 않습니다. 옥탑이라서 여기저기가 지붕이 각이진 데들이 있고 그리고 욕실도 네모 반듯한 게 아니라 욕실 안에서 천장이 비스듬하게 낮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샤워를 할 때는 샤워기를 들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그런 몸짓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개미가 지나다니는 길도 집 안에 있고 그 집의 풍경들을 보면서 하루키 소설 중에 치즈케이크 모양을 한 가난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아주 작은 집에 철길 옆에 있는 집에 살아야 해서 집이 치즈케이크 모양으로 생긴 철길이 교차하는 곳고 거기에 있는 곳이어서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전등이 막 흔들리고 그러는 그래서 그런 불안정한 주거 공간은 일단 뭔가 각이 네모 반듯하지가 않구나 하는 거를 보여주면서 그런데 그 공간의 구석구석들이 굉장히 또 생기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효린이가 이내 집에 놀러와서 그런 말을 하죠.
그 다치지 않는 창, 샤시창 같은 거에 기함을 하면서도 너네 집은 모든 것이 진짜야 이런 대사를 하는데 그 공간이 류성희 감독이 만들어낸 그 집이 아니었다면 설득력 있는 대사로 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진짜라는 그 말이. 그리고 아주 화려하고 깨끗하고 거대하지만 묘하게 세트장 같고 차가운 그 원상아 박재상의 집과 아주 대비되어서 그려지죠. 인경이랑 인혜는 같은 방을 쓰는데 아까 선우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두 개의 침대 사이에 천장이 기울어져 있어요. 인경이는 기자잖아요. 그래서 책들이 잔뜩 쌓여 있고요. 인혜 쪽에는 이미지가 벽에 몇 개 붙어 있고 인혜는 꽃이 그려진 밝은색 이불을 덮고 인경이는 초록색 같은 그런 단색 이불을 덮는데 이게 조와 에이미의 원작의 성격을 되게 반영한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깨알 디테일들도 참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원작에서도 에이미는 그림을 그리는 야심가이자 수완가이자 예술가이자 현실 감각이 있는 캐릭터인데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표현에 에이미는 용감한 정신과 꽃으로 가난을 가리는 씩씩한 기백이 있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에이미에 대한 묘사로 나오는데 그게 인혜 캐릭터와 아주 유사한 데가 있죠. 그리고 류성희 미술감독님의 스타일이 다시 한번 발현되는 부분이 나중에 후반에 등장하는 닫힌 방. 박재상과 원상아의 집에 있는 그 비밀의 공간이 드러났을 때 그 방의 벽지가 기존의 류성희 감독 스타일인 어떤 패턴, 꽃무늬 벽지가 아니라 컬러를 굉장히 강렬하게 그라데이션이 있게 썼죠. 그러면서 그 컬러가 배우들의 클로즈업 씬에서 아주 기묘하게 작용을 하죠. 타이트하게 바스트샷 같은 걸로 잡혔을 때 뒤가 정말 붉은 어떤 피칠갑이 된 것 같은 그런 색깔로 묘사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석양 속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아주 인공적이면서 뭔가 세트장 같은 드라마가 갑자기 연극이 되는 것 같은 맞아요. 연극이 그런 되는 것 효과를 같은 발휘했습니다. 크레딧에 류성희, 이내경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 두 분이 만들어낸 공간이 이 작은 아씨들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이미지, 색깔을 정말 시청자들에게 강렬하게 각인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배우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엄지원 배우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네요. 초반에 이 드라마가 시작됐을 때 생각했던 첫인상과 가장 다르게 결말이 났던 인물이 바로 원상아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박재상의 좀 트로피 와이프가 아닐까? 굉장히 부잣집에서 물정 모르고 좀 철없는 현실 감각 없는 그런 사모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종 빌런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죠. 맞아요. 그리고 처음에 나올 때도 이 뒤에 뭔가가 분명히 있다. 근데 얼굴이 약간 박재상도 그렇지만 염기준 배우가 연기한 둘 다 부부로 있을 때 얼굴에 약간 랩을 씌워놓은 것처럼 그 표피 뒤에 어떤 음모들이 숨어 있을 것 같은 그런 조금 부자연스러운 미소 같은 걸 너무 잘 표현하는 배우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두 부부가 공동의 목표,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나아가서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런 공동의 목표 하에 서로 주어진 역할을 잘 연기하는 그런 연극적인 관계인 것으로 보였으나 나중에 보면 박재상은 원상아의 꼭두각시였다. 머슴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모든 연극의 판을 짠 것이 바로 최종 빌런인 원상아였죠. 그리고 엄지원 배우는 저는 엄지원 배우가 나온 드라마를 딱 2개밖에 안 봤는데 둘 다 너무 인상적이에요. 하나는 작은 아씨들이고 그 이전에는 산후조리원을 봤습니다. 산후조리원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저희 비혼 여성 2명이 산후조리원이라고 하는 제목의 드라마에 그렇게 열광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거기서는 엄지원 배우가 개짱이에요, 진짜. 뭐 표현이 너무 저렴한 것 같아.
이런 악당 연기도 약간 돌아있는 것 같은 은은한 광기를 보이는 악당 연기도 참 잘하는 엄지원 배우가 코미디에도 또 얼마나 뛰어난지를 볼 수 있는 작품이고요. 원상아의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었잖아요. 최고의 유머는 자기 비하다. 이것을 정말 고도로 잘 구사하는 배우가 엄지원 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런 얘기도 하죠. 처음 자신이 서울시장 후보의 부인으로 자기가 멍청하고 화려한 소비를 하고 그럴수록 그 옆에 있는 남편에 대한 평가는 더 높아진다고. 그 전체적인 사람들의 인식,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조종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이 나중에 밝혀지죠. 근데 정말 그 엄지원 배우의 해맑은 또라이 같은 느낌이 폭발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악역인데 이상하게 너무 막 지긋지긋하게 싫지가 않고 매력이 있었어요. 여성 악역으로서 빌라넬, 킬링 이브의 빌라넬 이후로 정말 매력적이고 인상적인 그런 악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한 장면에서 그 커다란 저택을 위에서 막 부감으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슬립 같은 거를 입고 하늘하늘한 밝은 색감의 가운 같은 걸 걸치고 제대로 여미지도 않고 힐을 신은 채 막 탁탁탁 달려가는 장면이 있는데 저 장면에 저런 느낌을 어느 누가 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회였나요? 원상아에 대해서 그 장사평 씨가 얘기하는 미친년이라는 말이 사실 맞죠. 정확한데 그게 비하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미친년이 정말 어디까지 무서워질 수 있는지 사람들이 봐야 된다, 알아야 한다. 이런 느낌의 미친년이었죠. 아니 근데 우리 모녀가 함께 듣는 톡토론님들도 많이 계신데 이거는 드라마를 인용하는 겁니다. 아, 네. 드라마 대사에 정확하게 나와 있던 표현이어서 그렇죠. 네, 양해를 구합니다. 근데 그런 미친년과 맞서 싸우는 또 하나의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큰 기둥이죠. 오인주. 네. 재밌는 부분은 원작에서는 첫째인 매그는 부모님의 규율에 아주 순종적이고 오인주와 비슷한 부분은 연애에 아주 관심이 많고 사랑에 잘 빠지고 이 오인주도 그래서 결혼을 한번 했다가 이혼한 설정으로 나오죠. 하지만 이 원작에서의 매그는 미친년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지닌 캐릭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씨들에서는 누구보다도 인주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던지고 아주 많이 활약하고 또 그런 변화를 보여주는 캐릭터죠. 인주의 가장 큰 성격적인 특징은 남의 말을 잘 믿는다는 것 같아요. 정석영 작가님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김고은 배우가 처음에 이 캐릭터에 대해서 우려하는 지점들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맡기 힘들겠다고 했을 때 설득하기를 바보 한스가 상대를 그냥 믿어버리는 그 힘으로 세상에 완전히 다른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런 힘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지금 돈에 관련한 너무 거대한 돈과 관련해서 아무도 아무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인주는 끝없이 누군가를 덜컥 믿어버립니다. 동생들과 비교해봐도 인경이는 공부를 잘했다고 나오고 어린 나이부터 돈의 흐름을 읽을 줄 알고 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이 있는 인물로 나오죠. 그리고 이내는 그림을 잘 그리고 예술적으로 천재라는 그런 설정으로 나오는데 인주는 동생들에 비해서도 가진 재능이 없죠. 그리고 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신중하지 못하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효율을 따르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이 사람의 성격적인 결함들이 언급이 돼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완벽하지 못하고 재능이 뛰어나지 않은 이런 가장 평범한 인물인 인주가 자신이 가진 남을 잘 믿고 선회하는 그런 마음의 힘? 그런 에너지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헤쳐나간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좀 다른 점이죠.
거대한 돈이 든 보통은 이제 돈가방으로 표상이 되죠. 그것을 두고 쫓고 쫓기는 그런 영화들에서는 끝없이 누가 뒤통수를 치느냐, 누가 누구를 함정에 빠뜨려서 계략으로 따돌리고 자기 혼자 독차지하느냐 이런 것의 문제인데 인주가 가진 힘은 그 급한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힘이었어요. 그게 이 드라마를 또 아주 재미있게 하는 포인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붕 뜰 수도 있고 좀 공허할 수도 있는 빈틈이 많을 수 있는 인주 캐릭터를 김고은 배우가 연기를 하면서 정말 생기 있는 인물로 잘 그려냈습니다. 나 김고은 배우가 너무 좋아요. 또 박은빈 배우에 이어가지고 푹 빠져버렸습니다. 얼굴의 선이 지켜보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재미있었어요.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정말 탄탄하죠.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1회 마지막에 회사에서 돈독한 관계였고 회사에서 여러 가지 기댈 수 있는 단 하나의 사람이었던 화영 언니가 떠나면서 자신에게 20억을 남겼다는 걸 알았을 때 그 몰아치는 감정을 어쩜 그렇게 표정으로 호흡으로 울음으로 잘 표현을 하는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보여주는 감정의 진폭이 큰 인물이죠. 그리고 20억이라는 돈 앞에서 그 돈을 보고 보여주는 리액션에 있어서도 정말 충격과 기쁨과 놀람과 두려움과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감정을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김고은 배우 이 드라마 하면서 진짜 많이 울고 진짜 많이 소리 지르고 맞아요. 맞기도 쓰러지고 하고 때리기도 맞고 하고 때리고 근데 때릴 때 너무 명대사가 나오죠. 나는 경리 출신이라서 계산이 안 맞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중간중간 나오는 약간은 맹한 표정을 지을 때도 있고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보지만 이 사람이 인경이처럼 이성적으로 머리가 착착착 돌아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시간차에서 비롯되는 그런 표정이라든가 또는 중간에 어떤 장면에서 인경이가 종호와 둘이 만나서 잠깐 자리를 피해줘야겠다고 생각할 때 몸으로 나오는 약간 코믹 연기 같은 것들도 김고은 배우는 정말 몸을 너무 잘 쓰고 연기를 너무 설득력 있게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오랜만에 추자연 배우를 봤는데 또 엄지원, 김고은 배우와 세 사람이 붙는 씬에서 너무 강렬했습니다. 그 씬 자체가 누굴 갖다 놔도 강렬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지만 와, 이 셋 어쩔 거야. 너무 팽팽하고 거기다가 이 추자연 배우가 등장하는 순간에 어떤 존재감이라는 게 굉장하더라고요. 안경을 쓰고 미래에서 온 경리라고 어떤 베일에 쌓여 있으면서도 깊숙한 비밀에 연관이 되어 있지만 자신의 심지를 딱 갖고 있는 인물 같은 잠깐 다른 얘기지만 저는 이 미래에서 온 경리 그래서 김미경으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근데 이 개념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보통 회사를 움직이는 조직들은 뭐 임원들 그리고 힘차게 뛰어다니는 부장, 차장, 대리, 과장 뭐 이런 사람들 물론 사원도요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경리라고 하면은 그 중요한 일에서 조금 비껴있는 숫자를 가지고 도와주는 사람 정도로 자꾸만 생각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좀 여성에게 그 일을 맡겼고 근데 그 일은 숫자를 다루는 일이고 상업활동을 하는 회사에서 숫자를 다룬다는 것은 아주 회사의 중요한 부분에 접속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늘 약간 과소평가되어 왔던 그 직종의 사람이 말하자면 활약을 하는 그런 게 제가 예전에 아주 재밌게 봤던 도둑비서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어쩌다가 회사에서 만든 비자금을 발견하게 된 여성 비서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여성 비서가 다른 여성 비서들과 손을 잡고
이 검은 돈을 아주 다른 방식으로 획득하고 분배하는 내용의 얘기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비서도 격리와 비슷하게 중추적인 역할이 아니라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잘 맡겨졌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역할에서부터 반전이 일어난다는 게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어서 헤어질 결심에도 보면은 설애가 간호사 출신이잖아요. 네. 보통은 병원에서 의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간호사는 도와주는 역할을 서브 역할이라고도 생각하지만 간호사는 생명과 의료 활동에 있어가지고 전문직이고 그것에 아주 중요한 부분에 접속하는 사람인 거죠. 하지만 그 역할이 언제나 같이 폄하되었던 역할인 거죠. 근데 그 기술을 가지고 영화 전체에서 중요한 파괴력을 가진 사람으로 등장하잖아요. 저는 그런 도치가 아니라 그런 전복 같은 게 너무 재밌어요. 미래에서 온 격리는 또한 미래에는 격리가 없어질 직업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멸을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어떤 자세를 말하기도 하죠. 그 회계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다. 그것을 회사를 스타트업을 꾸려서 너랑 나랑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만든 프로그램 이름이 그것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자기 역할이 사라질 거라는 거를 미리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게 진화영이 꾸몄던 어떤 회사에 대적하는 자기 비자금을 자기 통장으로 빼돌렸던 그 행위를 대변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아주 큰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700억이라고 하는 돈과 그 700억을 조성하는 큰 권력들, 그 큰 권력들에 대응하는 사람들이 왕따 격리 2명과 또 그 한 사람의 자매들이라는 게 이 언제나 다윗과 골리앗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가장 거대한 권력 앞에 흑수저, 무수저인 사람들이 균열을 일으키고 전복을 하는 게 격리라고 하는 직책에도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인주가 최도일에 대해서 이 사람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계속 혼란스러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화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시청자로서는 계속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인주를 아껴주는 두 왕따 동맹의 소중한 친구처럼 보였다가 이 사람이 꾸며놓은 일이 어디까지지? 오히려 인주를 위기에 빠뜨리게 만든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은 자살로 위장이 되어 있는데 자살이 아닌 것 같은 정황들이 여러 가지가 드러나면서 그렇다면 이 죽음 자체가 타살이었나? 혹은 본인이 조작한 죽음처럼 만들어 놓고 어디론가 빠져나간 것인가? 그 두 가지의 가능성 속에서 계속 의문을 품게 되죠. 그런 화영 언니에 대한 어떤 이중적인 감정이 이 드라마를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보게 만드는 동력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모 할머니 역할. 몇 년 전에 나왔던 그레타 거윅의 작은 아씨들에서는 메릴 스트립이 연기를 했던 대고모 역할이죠. 드라마에서는 김미숙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네. 김미숙 배우는 저에게는 클래식 FM에서 가정음악 아침에 하는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굉장히 친숙한 분인데 오랜만에 화면에서 봐서 반갑더라고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장년의 여성 배우가 누가 있을까 여러 사람들을 대입해보면 굉장히 즐거운 것 같은데 김미숙 배우가 함으로써 굉장히 우아하면서 품이 있는 그러면서도 강직한 그런 고모 할머니가 된 것 같습니다. 키나 자세의 꼿꼿함 같은 것에서도 많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고모 할머니는 젊을 때 간호사로 일을 했었고 뭔가 미국에 이민 가서 일을 하다가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그런 설정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고모 할머니의 대사 중에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러니까 인경이한테 본인이 저질렀던 어떤 나쁜 짓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자
내가 나쁘지 않았으면 나는 벌써 죽고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이름도 오해석이죠. 그런 어떤 거친 풍랑의 시대를 여성으로서 분투하면서 단단하게 살아왔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름에서부터 느껴지죠. 그리고 고모 할머니 집에서 그 달걀술을 타오고 음식을 만들어 내오는 남자 직원이 있잖아요. 집사 같은 존재.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너무 밝은 남자는 지루하잖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웃겼던 게 정말 밝은 남자의 전형이 종호 아닙니까? 인형이 바로 옆에 있는 종호를 말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새삼스럽게 고모 할머니라는 존재의 거리감이 좀 적당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모계 쪽의 이모 할머니, 외가 친척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자매를 서포트를 해줄 것 같고, 근데 아버지의 고모 정도 되니까 친가 친척 어른이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한 그런 거리감이 있는데 또 남자 어른이 아니라 여자 어른이기 때문에 뭔가 후견인이라고 할 때 좀 더 이 자매들과는 조금은 더 돈독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 그런 설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3명의 자매들을 포함해서 이 등장하는 저희가 방금 언급하기도 한 수많은 배우들과 작가, 감독, 미술감독, 이 제작진들이 너무너무 호흡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는 이 드라마에 계속해서 동력을 보급해줬던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동력은 바로 돈이죠. 마지막 11회, 12회쯤에 진화영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유의지로 사는 줄 알잖아요. 사실은 돈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를 반으로 자르면 안에서 커다란 돈벌레가 나올걸요. 돈에 조종당하지 않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대사가 나오는데 이게 이 극 중에서 정말 중요한 물음인 것 같아요. 저는 또 그 질문도 생각이 나네요. 아마 초반에 인경이가 던졌던 질문인 것 같은데 세상에 죽음보다 강한 게 있을까? 어떤 사람이 목숨을 돈으로 살까? 어떤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런 대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드라마에서는 어떤 가치관이 충돌을 하는데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 인간은 결국 껍데기이고 그걸 조종하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혹은 사랑을 따라서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이 이 자매들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 커다란 가치의 충돌이고 가난하지만 자기 영혼을 따라서 살려는 사람들이 이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의 세계에 균열을 내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원상우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부자들은 자본으로 리스크를 걸지만 가난한 사람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존과 직결되잖아요. 그 돈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가 아니라 그 선에 못 미친다면은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이 네 자매 중에 아까 베스 얘기를 잠깐 언급했지만 이 자매들은 돈 때문에 한 자매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돈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죠. 그리고 이 돈이라고 하는 것도 어째서 이렇게 막대한 700억을 생각해 봅시다. 700억에 비교하면 20억은 정말 적게 느껴지죠. 하지만 인주가 처음 20억을 발견했을 때 그게 돈다발로 들어있는 육중한 배낭의 그 무게도 그렇고 엄청난 돈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700억이면 그게 몇 배인 겁니까? 그러면 한 사람 또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금액인데 700억이 처음에는 좀 비현실적으로 큰 돈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각 기업에서 횡령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언급되는 돈의 액수가 700억에 준하는 그런 큰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얘기도 아니구나 싶기도 했어요. 그런 거대한 금액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자산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리고 그 자산은 분배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은 더더욱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죠. 이 계층과 계층 사이를 오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공부 열심히 하면 집안을 일으키고 이런 것도 가능했지만 점점 이제는 이 빈부격차와 계급 격차가 점점 더 공고해져 가고 있는 그런 때인데 어째서 이렇게 천문학적인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만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은 여기에 줄줄이 우리나라의 현대사가 빼곡히 꿰어져 나오죠. 맞습니다. 이 원령그룹의 창업자인 원기선 장군이라는 사람이 그 핵심에 있죠.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군인이고 그 뒤에는 보안사 사령관을 지낸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병원에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서 연명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로부터 발생한 여러 가지 이를테면은 재단도 있고 재개발 이슈도 있고 이제 저축은행 얘기도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보배저축은행이라고 했던가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부산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그 커다란 사건들도 있었고 실제로 자살이라든가 천문학적 규모의 돈이 얽혀있는 여러 비리 같은 것에 뉴스를 볼 때면 이게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 것 같죠. 이 원기선 장군이 했던 일들이 이제 철거촌을 허물고 새 집을 짓고 불황자를 위해서 시설을 만들었다.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다. 이렇게 열거가 되는데 이게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어떤 사회의 발전을 위한 개발이었다고도 볼 수 있었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비리를 통해서 자신의 부를 구축했다는 게 함축적으로 언급이 되죠. 초반에 인경이가 이런 언급을 합니다. 박재상이 보배저축은행과 관련한 사람들을 변호했는데 그중에서 4명이 자살을 했고 이런 말을 하죠. 보배저축은행 자본금은 군사정권 시절 특혜로 조성됐어요.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돈은 정직하잖아요. 라고 하면서 박재상 뒤에 뭔가가 있음을 알고 추적해 들어가죠. 그러다가 점점 거대한 비리의 몸통을 점점 목격하게 되는데요. 박재상은 또 한편 이런 말을 해요. 박재상 재단에 관련한 모임에서 앞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박재상 재단이 부자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합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천문학적 규모의 어떤 700억이 아무것도 아닌 정도의 금액을 조성하는 원료는 러프하게 말하자면은 군인 출신 부자 아버지인 거죠. 군부 독재의 역사가 길었던 한국에서 군인 출신의 부자 아버지, 장군님으로 일컬어지는 인물, 그리고 식물인간 상태로 병석에 오래 누워있는 이 인물을 보면서 떠오르는 실존 인물들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어떤 집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다고 칭송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여러 석연치 않은 독재와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 인물들이요. 드라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들은 점점 인허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박재상을 서울시장으로 만들려는 것도 있고 나중에는 대통령을 만들어서 더 큰 부와 권력을 공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아우 소름 끼쳐요 말하면서. 한편 이 군인 출신의 부자 아버지가 각종 사업과 비리를 통해서 세력을 확장하는 동안 그 집 안에서는 엄마가 죽고 딸은 괴물이 됩니다. 꼭두각시처럼 앞에 세워놨던 머슴이라고도 불렸던 딸의 남편 서울시장 당선인도
자살을 하게 되고 결국 마지막이 되면은 서로 부닥치게 되는 것은 괴물의 본색을 드러낸 빌런 원상아와 세 자매의 대결 구도가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막내인 이내는 원상아의 딸과 달아나 있는 상태잖아요. 유럽의 어딘가로 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지만 그 달아나는 과정과 나중에서의 조력을 생각하면 이들이 대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인경이는 기자로서 뉴스를 이용해서 원령재단의 비리를 밝히려고 하고요. 여기서 뉴스는 원작에서 조가 펜을 들고 계속해서 글을 쓰는 것에 대응하는 현대식 도구겠죠. 최도일의 아빠인 최희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뉴스로는 못해. 전쟁은 총으로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지만 불법 무기를 갖고 있다가 잡혀간 뒤 다시는 나오지 않죠. 전쟁을 총으로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최희재가 인주에게 쓱 넣어줬던 게 수류탄처럼 생긴 레이디버그라고 하는 폭탄이죠. 네. 근데 그 폭탄도 이 저택을 모두 날려버리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화영 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철판으로 위험해서 화영 언니를 구하기 위한 용도로 폭탄을 사용해요. 저는 이게 의미심장한 게 이제는 총이 아니라 뉴스의 시대거든요. 근데 이것은 총과 무력, 군인 출신의 아버지의 시대와는 다른 형태의 무기들인 거예요. 이런 무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앱을 사용해서 어떤 회사의 비리를 폭로할 수도 있고 장부를 다 다운받게 공개를 해버리고 그리고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막대한 권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도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 앞에 무언가를 꺼내 놓음으로 인해서 어떤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마지막이 대폭발로 다 죽고 끝나고 이런 게 아니라 인주가 입수하게 된 그 한 개의 폭탄조차 살상이 아닌 보호용으로 쓰였다는 것도 참 의미심장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내일이니까 너는 오지 말라라고 만류를 했음에도 인주는 자신이 위험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 목숨을 걸고 친구를 구하기 위해 그 아수라장의 복판에 성큼성큼 뛰어드는 사람이죠. 어떤 그런 용기와 몸뚱이 하나를 가지고 결국은 결말을 이끌어내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이었네요. 그 용기에 300억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결말을 두고도 말이 많죠. 사실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는 결론이라기보다는 약간 자매들이 결국은 한탕을 하는 통쾌한 쾌감을 주기 위해서 좀 비현실적으로 설정이 된 것 같아요. 700억을 결국은 안전하게 효린이 통장으로 빼돌려서 그것을 n분의 1로 나누면서 인주는 200억 더 줬다. 이런 설정 자체가 그냥 조금은 자매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굉장히 환상적으로 한번 부여해보는 그런 식의 조금 황당하지만 통쾌한 결말로 그려진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잠깐 또 다른 것의 스포일러를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장유진 작가님의 달까지 가자를 언급할 텐데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2분 정도 앞으로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달까지 가자도 회사에서 평범하게 일하고 매일매일이 쪼들리는 이런 여성 직원 3명이 여차저차 코인 열차에 탑승해 여러 위기를 뚫고 마지막에 해피엔딩이 되잖아요. 근데 장유진 작가님이랑 인터뷰할 때 그 해피엔딩을 꼭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3명이서 좋은 차를 몰고 이렇게 달려가는 3명의 모습을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에 흥부놀부가 있었는데 흥부가 다친 제비 다리를 묶어줬더니 박이 열렸는데 박을 열었더니 금은보화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누구에게 쾌감을 주었을까요? 그게 불가능할 때이기 때문에 판타지의 형태로
그런 쾌감이라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 기억에 그 장유진 작가님이 액수를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주인공 여성 3명에게 한 2억씩? 3억씩이었나요? 2억인지 2억씩이었나? 3억인지 그 액수를 주고 싶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액수가 돌아가게끔 중간에 이더리움의 차트가 등락하게끔 설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작은 아씨들 역시 좀 택도 없지만 100억씩 정도는 안겨줘보자. 그리고 인주한테는 특별히 더 줘보자. 근데 드라마 이후의 상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인주 성격이면 제 생각에 화영 언니한테도 좀 떼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 또는 그게 윤리적이냐 아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윤리적으로 따지고 들자면은 원령재단의 비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 왔기 때문에 그걸 다 단죄를 합니까? 우리가 그런 단죄의 현황을 살면서 목도를 하나요? 맞아요. 다 꼬리가 잘리고 몸통은 계속해서 살아남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이 드라마에서. 심지어는 종영까지 보고 나서 초반부를 다시 돌려봤더니 신의사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신의사를 잊은 지 너무 오래됐더라고요. 너무 파도 몸통이 자꾸 나오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좀 많은 죽음을 잊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드라마가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을 떨궈서 죽입니다. 네. 그리고 돌아보지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국 근현대사의 많은 사건들을 건드리는데 이게 완전히 매끄럽게 설명이 되지는 않아요. 그냥 소재로서 다룬다라는 정도지.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 푸른 난초의 존재감이 점점 너무 커지고 이 정란회라는 결사에 대해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조금 혼란에 빠졌었는데 나중에는 좀 그렇게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전에 다녀온 사람들이 푸른 난초의 어떤 환각 현상을 경험하고 그것을 주축으로 해서 정란회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그들끼리는 죽음을 불사하면서 원기선 장군의 명령을 따라서 거대한 부를 구축하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 뭔가 명령을 따르고 이 조직에 충성한다는 게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사이비 종교로 빠지려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렇게까지 나가지는 않았고 이 푸른 난초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곧대로가 아니라 약간 상징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물질적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을 해도 괜찮다. 윤리고 도덕이고 뭐 사람의 생명이고 뭐고 그런 건 중하지 않다. 그죠? 돈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도덕률이다. 라는 식의 믿음이 너무 팽배한 그런 한국 사회의 어떤 성공 이념과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을 정란회라는 것으로 상징성 있게 내세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돈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한다라는 것을 진짜로 돈 많은 사람을 살인자로 만드는 그런 아주 직접적인 그런 이야기로 치환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원상아가 파란 드레스를 입고 나와서 마치 인간 푸른 난초가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거는 진짜 지금까지 계속 어떤 살인 현장에 난초가 있었던 것을 원상아라는 인물로 빌런으로 통합하면서 그냥 그 죽음들을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베트남에서도 정예 부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살인을 하기 위해서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정부의 거래가 있었죠. 한국 맞아요. 정부가 맞아요. 돈을 받고 그들을 판 거죠. 그런 여러 배신감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사람 죽이는 기계로 길러진 사람들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 끔찍한 폭력과 그리고 베트남의 유령, 그 푸른 난초를 얘기하는 말이죠. 거기에 들린 그런 세력이 상징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아주 뒤틀리고 병적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베트남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을 해야겠는데 우리나라는 베트남에 파병을 해서 민간인 학살을 벌인 증거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베트남과 사이에 여러 국가적으로도 사과하고 해결해야 할 어떤 역사가 있는데 베트남에서는 넷플릭스에 상영 중단 요청이 됐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드라마의 어떤 일부 장면에서 이런 맥락에 대한 설명 없이 마치 이 원기선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 참전 부대가 전쟁 영웅인 것처럼 묘사되는 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항의가 있었고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었는데 지금 다국적으로 OTT 서비스에서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소비되는 이런 시대에는 해당 국가의 역사를 한국 관점으로 납작하게 축약해서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작은 아씨들은 작품 전반적으로 그런 시각은 절대 아니었는데 어떤 일부 장면에서는 분명히 좀 설명이 불충분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사에 대해서 뭐 인경이 캐릭터를 빌어서 좀 반발하는 장면을 넣는다거나 하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떤 대사에 대해서? 우리는 전쟁 영웅이었고 베트콩을 100명 죽였고 뭐 이런 식의 대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듣는 인경이나 종호가 군인만 죽은 게 아니라 민간인들도 죽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뭐 이런 게 있었으면 논란이 좀 없었겠지. 최도일은 인주 씨는 작은 태풍 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인주가 가진 요즘 찾아보기 힘든 어떤 미덕, 바보 한스의 미덕이라고 해두죠. 그런 것이 거대한 자본을 만날 일이 거의 없었겠죠. 원래의 인주라면. 근데 이 드라마는 그 작은 태풍이 커다란 자본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회오리가 일어나는지를 그 토네이도의 끝까지 따라가면서 보여준 드라마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 돈의 분배를 종결짓는 인물들이 효린과 인혜라는 점이었어요. 자매들 중에 가장 어린 인혜, 그리고 인혜와 대등한 관계인 우정을 계속 유지하는 효린이가 이 돈을 인출을 해서 모두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원기선 장군으로 대변되는 부자 아버지에 대비되는 어떤 극단으로서 가장 반대되는 가장 어린 자매, 어린 소녀들이 이 돈을 결국 나눠 갖게 하는 그런 결정을 짓는 인물이라는 거, 그 구도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자매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죠. 근데 이 드라마에서 약점은 사랑하는 존재예요. 내 친구인 화영 언니가 나에게 소중해. 나의 동생인 인혜가 나에게 소중해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되면 그것을 나에게 약점으로 압박해 들어오는 계기가 되죠. 하지만 자매들은 이거를 굳이 숨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과 권력에 대항하는 어떤 사랑, 영혼 이런 걸 갖고 있었던 인물들이 아닌가 싶어요. 재밌는 게 원작에서도 에이미는 대고모님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인혜가 유럽으로 떠나는 것을 효린이와 손잡고 함께 떠나는 걸로 원작을 이렇게 쓱 가져왔다는 것도 참 재미있는 포인트였습니다. 정석영 작가님이 썼기 때문에 또 아가씨의 맞아요. 수키와 히데코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도일이라는 인물이 인주에게 분명히 호감과 애정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드러내는 방식이 인주 씨 좋아해요. 이게 아니잖아요. 자신도 위험해질 걸 알면서도 인주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오고 700억이 이제 소용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주에게 잘해주고 인주를 지킬 때
왜 이제 나는 돈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나에게 잘해줘요? 라고 하니까 글쎄요, 습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답을 하잖아요. 그것은 약간 헤어질 결심에 우리 장혜준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런 식의 애정 표현. 그리고 엉뚱한 데서 확인이 되죠. 호기심이 많은, 남들의 연애사에 호기심이 많은 우리 고수임 씨가 고 실장. 너 오인주 사랑하지? 안 그럼 여기 올 이유가 진짜 없는데? 라며 칼에 찔리죠. 고 실장은 뭐랄까 굉장히 잔혹하고 무력이 완력이 센 그런 너무 무시무시한 캐릭터로 등장을 하지만 은근 가장 일반 시청자를 대변하는 취향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혈액형 언급할 때 너무 웃기지 않았어요? 혈액형을 언급했나요? 인주 때리면서 너 B형이라 그러니? 아, 그랬었나요? 그 얘기가 있고 자기는 AB형이라서 네가 왜 이런지 너무 궁금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너네들이 무슨 관계냐 쟤네가 썸 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원상아가 되게 짜증내잖아요. 무슨 미친 소리야 이러면서 그래서 고수임은 겉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생캐적인 것과 반대로 되게 일반 시청자의 마인드를 탑재한 그런 대변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는 정이 가는 캐릭터. 너무 이상하네요. 박재상이랑 같이 둘이 사귀냐 안 사귀냐 500원 가지고 내기 걸고 700억 운운하다가 갑자기 내기는 500원 거는 게 너무 쪼잔하지 않습니까? 이 드라마 저희가 좀 하차할 뻔했던 위험 구간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교한 드라마, 이성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 토네이도에 같이 올라타는 식으로 드라마를 감상하는 게 이 드라마의 매력을 좀 더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를테면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싱가포르에 어떻게 인주 지문으로 열리지? 인주는 그걸 전혀 몰랐는데 그러면 어떻게 등록을 하더라도 매번 그럼 들어갈 때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들어가? 이런 그러게요. 의문도 남아있고 화영 언니가 4년 전에 잠깐 여권을 가져갔었는데 그때 지문까지 복사가 가능했나? 또는 화영 언니로 추정되는 인물이 자살해서 목을 맸다고 할 때 그때 경찰은 현장의 지문 같은 것을 찾지 않았나? 이런 의문도 들죠. 그들이 부검 결과를 조작하고 뭐 다 어떻게 무마를 했을 것이다 이지만 그런 식으로 저렇게 죽여도 되나 싶은 게 너무 많죠. 그리고 마지막에 고모 할머니가 물려준 한강변 아파트를 증여받은 그 설정에 있어서도 이미 고모 할머니가 죽었을 때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친척들이 다 상속 포기를 하고 인경이가 떠맡아서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경이는 할머니의 자산들을 다 털어서 정리를 하고 나서도 빚을 더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을 텐데 어째서 그 아파트만 안전하게 인주에게로 물려주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설정의 구멍이죠. 그리고 원상우가 박재상의 살인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기 위해서 카메라를 장착하고 스스로가 함정을 파서 죽는데 죽으면서 영상은 어떻게 전송했지? 라고 하는 의문도 있고 그 사람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게 되는 그 영상에는 원상우의 앵글이 아닌 앵글이 있잖아요. 그거는 다음 회에 설명이 되더라고요. 카메라 그 블랙박스였다고 차에서. 그거는 찾아내서 그러면 편집해서 끼워 넣은 거겠네요? 그런가 봐요. 블랙박스 영상이라는 언급이 있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친절하지 않게 훅훅 지나가는 것들이 있어서 또 이를테면은 화영 언니의 집이라고 확신하고 싱가포르에서 뛰어들어간 인주가 거기 놓여있는 아직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혀있는 푸른 음료를 지금 이 위험한 상황에서 그걸 벌컥벌컥 마시고 푸른 난초에 약효에 취해버리는 것도 참 너무 설득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또 장면을 볼 수 있었죠. 인주가 자기 돈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하면서 트렁크를 열어달라고 하고 거기에 벽돌이 가득 차 있는 광경을 원상아가 경악을 하면서 볼 때 원상아에게 총을 겨누는 그 장면이 그 바로 뒤에 나오죠. 맞아요. 나는 이 표정이 제일 좋아.
장난감 뺏겼을 때 같은 표정 뭐 이런 대사가 나왔죠. 그러면서 김고은이 반쯤 취했지만 내가 너 하나는 죽이고 간다 하는 느낌으로 약간 허탈하게 피식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총을 겨누는 그 표정은 또 어쩔 거야. 맞아요. 인주가 너무 부주의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허점이 많은 캐릭터이기는 한데 생각해보면 주인공이 너무 꼼꼼하고 너무 치밀하고 너무 다른 사람을 안 믿을 때 드라마는 전개가 안 되지 않을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거 목이 많이 탔을 테니까 그거 한 잔 정도 벌컥벌컥 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네. 이 드라마가 작은 아씨들이라는 소설에서 제목을 따와서 그 설정을 공유하고 있기도 한데요. 재미있는 것이 중간중간에 여러 책들, 소설, 혹은 실제하지 않는 가상의 책들이 드라마 중간중간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장면에서 발견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그 원상우 대표가 읽고 있는 책이 되게 중요하게 등장하죠. 몬테크리스토 백작. 네. 암굴왕이라는 옛날 제목으로도 많이들 읽었을 텐데, 이게 누명을 쓰고, 프랑스의 마르세유 바다 앞에 있는 섬에, 감옥에 갇혀있는, 이름이 뭐였지? 에드몬 단테스. 에드몬 단테스라는 인물이, 그 감옥 안에서 만난 신부님이었나요? 신부님에게 저는 너무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성직자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거대한 보물들이 숨겨진 섬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고 감옥을 탈출해서 그 재물을 자기 손에 넣고 사교계에 익명으로 돌아와서 복수를 펼치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원상우가 정신병원에 여러 가지 음모에 의해서 갇힌 채로 그 책을 읽고 있다는 게 곧 이 사람은 탈출하고 복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고 그 에드몬 단테스라는 인물이 원상우가 자기 이메일 아이디로 쓰고 있기도 맞아요. 하죠. 원상우랑 겹치는 한편으로 또 진화영과 겹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원작 소설이 만들어내는 파장 같은 게 굉장히 재밌었고 또 인혜와 효린이가 학교에서 연극을 할 때 연습하는 작품은 맥베스였습니다. 근데 맥베스가 떠올리게 하는 거는 확실히 박재상이죠. 권력에 눈이 멀어서 사람들을 죽이면서 최고 권좌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의 조종을 받아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살인을 계속 저지르는 인물 그리고 결국은 몰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정석영 작가님은 이것을 쓰면서 푸른 수염의 아내라는 또 프랑스 잔혹 동화를 떠올렸다고 하는데 그 동화에서는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비밀스러운 지하의 방. 동화는 아니지 않나요? 동화이기는 해요. 되게 잔인한데 어쨌거나 동화로 많이 읽히고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소설로도 쓰여지기도 했고 열면 안 되는 비밀스러운 지하의 방이 있고 그 문을 열었을 때 죽은 아내들의 이전의 아내들 시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근데 그 이미지가 작은 아씨들에 나오는 이렇게 목을 맨 여자의 발이 허공에 떠 있는 바로 그런 광경이죠. 그리고 진화영이나 그 이전에 있었던 양향숙이라는 그 격리 캐릭터가 계속 죽어나가면서 자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대체한다는 설정도 이 푸른 수염의 아내와 겹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주의 운명도 그렇게 되는 것인가 했지만 인주는 거기서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드라마 속에 가짜 책이 2권이 등장하는 걸 봤거든요. 제가 제목이 의미심장하길래 인터넷 서점에서 찾아봤는데 실존하는 책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는 화영 언니랑 최도일이랑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둘이서 미래에서 온 격리 얘기를 하는 장면에 놓여있던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은 자본의 이전. 자본의 이전. 너무 의미심장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혜가 심장병 수술 때문에 입원했을 때 그 병실에서 인경이가 읽는 책인데 그 책의 제목은 가난의 다른 이름입니다. 근데 그 2권은 다 실제하지 않는 책이었습니다. 정석영 작가님이 푸른 수염과 함께 분홍신
빨간 구두라고 제목이 나오기도 하는 그 이야기도 언급을 하셨는데 빨간 구두를 신고 사람들이 죽어 있기도 하지만 저는 그게 떠올랐던 장면은 화영이랑 이내가 아주 고급 레스토랑 아주 높은 곳에 있는데 가잖아요. 근데 이내의 구두가 굽이 부러집니다. 그랬더니 화영 언니가 가방 속에서 운동화를 꺼내서 주죠. 그때 이후로 죽어라고 뛰어다니게 됩니다. 분홍신이 계속해서 맞아요. 끝없이 춤을 못하고. 추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맨 마지막이 되면 인경이와 종호는 사실 인경이는 종호 옆에 있을 때 알파파가 나오고 참 편안하기만 한 그런 관계였죠. 원작에서는 조와 로리의 관계죠. 근데 나중에 벼랑간 키스를 하면서 같이 유학을 떠나기로 하고 끝나는데 이것은 정말 이 루이자 메이 올컷의 오너케인 조를 절대로 로리와 결혼시키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시스터우드 비슷한 것이었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그 편집자가 뭐라 그랬냐면 그 당시에 출판 문화죠. 여자가 결말에 죽거나 결혼하지 않는 소설은 아무도 읽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조와 로리의 결혼을 바라고 있으니 이 둘을 결혼시켜라 라고 하는 압박에 알겠다. 조를 결혼시키겠다. 루이자 메이 올컷은 가족을 건사하는 가장이기도 했기 때문에 결혼은 받아들였지만 로리랑은 안 시키고 배어 교수랑 시키잖아요. 근데 그것을 와장창 깨고 지금 옆에 있으면 알파파가 나오는 종호와 인경이를 갑자기 키스시킨 거는 저는 대단히 불만입니다. 저는 근데 루이자 메이 올컷처럼 정석영 작가님도 도일이랑 인주는 연결시키기 싫다. 그러니까 종호, 인경이나 받아라. 그냥 약간 이렇게 좀 성의 없이 봐 됐지? 로맨스 했지? 이런 느낌으로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맞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에임이랑 롤이랑 연결시키듯이 이내랑 종호를 연결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내한테는 효리가 안 될 있는데. 말이죠. 너무 안 될 말들을 많이 해버렸네요. 자, 드라마 몰아보기 하시는 분들 아직 작은 아씨들을 끝까지 보지 않으셨음에도 여덟톡을 지금까지 들으신 분이라면은 네, 끝까지 재밌습니다. 쭉 12화까지 한번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둘 애드 시간입니다.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9965428님께서 뒤늦게 제주 누보에 합류했고 완전히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둘톡 혜택이 아예 없어졌어요. 8월 말까지라고는 들었는데 그래도 왠지 미련이 남아서 쿠폰 코드에 여둘톡, 톡토로, 여둘톡토로, 톡토로톡토로톡, 파워까지 넣어보다가 미련한 저를 발견하고 그만뒀네요. 크크크크. 요즘 너무 많이 시켜먹고 있는데 뭔가 억울해요. 으허헝, 유유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셨습니다. 제주 개토로님께서 안녕하세요. 육체노동의 시간에 두 분의 목소리를 들으며 힘을 내는 제주도에 사는 개토로입니다. 제가요. 많이는 아니지만 거의 매일 맥주를 마시는 사람으로서 무맥의 세계를 열어주신 덕분에 결과적으로 아마도 며칠이라도 더 살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간의 생애 시간을 연장시키다니 이건 거의 신의 영역 아닙니까? 인생은 겨울방학처럼 님께서는 진짜 맛있죠. 저도 가끔의 낙으로 삼게 된 맥주예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주 누보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신 톡토로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앵콜 방송입니다. 여둘 애드 최초의 앵콜. 제주 누보가 돌아왔습니다. 유후! 선우 씨는 잘 알겠지만 제가 광고에 앵콜은 없어 라고 선언을 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희 여둘톡의 회장님이시자 편집 엔지니어인 김하나 작가가 애드도 컨텐츠니까 한 번 하면 말자. 계속 새로운 걸 소개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는데 제주 누보를 저희가 처음 예외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일단 광고를 여러 번 집행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내주신 광고주 분들이 계세요. 근데 죄송하게도 저희는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안 하면 안 했지. 한번 했던 광고를 다시 한번 여들 애드로 다루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었는데요. 제가 왜 마음이 움직였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1주년이 되면 우리의 광고주님들 중에 최고 광고주 상을 주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후보 중에 1위는 재준 후보 팀이 아닐까? 라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저희가. 맞아요. 아무래도 광고주 분들도 함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광고 제안을 해주시고 저희가 답장을 보내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합을 맞춰 나갈 때 정말 너무 일하는 쾌감이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주 누보 팀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여러 다른 광고주님들도 저희와 트러블 없이 잘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렇게 빠르고 명쾌한 결정 그리고 그쪽에서 이벤트를 기획해서 저희에게 선제안을 해주시는 것 그리고 그 이벤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광고의 집행 결과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는 인사를 여러 번 너무나 힘이 나게 저희에게 보내주신 점까지 저희가 너무 고마운 광고주였어요. 네. 물론 톡토로 분들이 너무 잘 마시고 있다. 광고 들은 이후로 할인 이벤트가 종료되었지만 여전히 구매해서 주문해서 먹고 있다라는 얘기도 정말 많이 해주셨고 저희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광고 제안을 받고 먹어본 그 맛에 반해서 계속 내돈내산해서 마시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저희가 요새 가장 많이 마시고 있는 맥주가 바로 제주 누보이고요. 저희 냉장고에는 전용 칸이 따로 생겼습니다. 특별히 강민혜 과장님과 오정현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원칙은 광고하는 그 브랜드를 알리는 데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표님이라든가 담당자님들의 성함까지 언급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톡토로들이 기억해야 할 정보를 더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원칙을 정해뒀는데 일부러 이분들이 혹시나 딴 데 일하러 가시더라도 이분들 정말 일 잘하시는 분들이라는 인증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할인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주 맥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주문하시면서 할인 코드를 넣으시면 됩니다. 24캔을 구입하실 때는요. 코드 톡토로라고 입력을 하시면 50% 할인이 되고요. 12캔의 전용잔이 포함된 세트를 구매하실 때는 여둘톡이라는 코드명을 넣으시면 35% 할인이 됩니다. 지난번과 할인 코드명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벤트도 있습니다. 해시태그 여둘톡 그리고 제주비어 오피셜 계정을 태그한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요. 게시물은 스토리여도 좋고 피드여도 좋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10월 31일까지 5분을 선정해서요. 제주 누보 12캔과 전용잔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주 맥주가 DM으로 연락해서 당첨자를 발표해 드린다고 합니다. 네, 할인 구매하실 수 있는 기간 그리고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는 기간 동일하게 10월 31일까지입니다. 저희가 8월에 제주 누보 처음으로 여둘애드로 소개드리고 할인 구매 이벤트를 열었을 때보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날씨가 추워져도 맥주를 마셔야 할 때는 분명히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주 누보의 경우에는 굉장히 향긋하고 쌉싸래한 그런 맛있는 에일이기 때문에 날이 좀 추워져도 여전히 잘 어울린다는 거, 여전히 힘이 있는 그런 노알콜 맥주라는 거. 그래서 저희도 요즘까지도 잘 먹고 있어서 10월에 이벤트 진행할 때 좀 재고를 넉넉히 쌓아두시면 좋겠다. FW 시즌에도 너무 잘 어울리는 제주 누보 맥주입니다. 네. 또 일 잘하시는 이 강민혜 과장, 오정현 팀장님께서 저희에게 사실은 여둘톡 굿즈를 제작해서 패키지로 만들어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굿즈를 세상에 또 더 만들기보다는 톡토로 여러분들께 제주 누보를 많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저희의 더 큰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희도 맛있어서 계속 사 먹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제품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이벤트의 본질에 가깝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 누보팀의 이 여들톡 사랑,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맞아요. 메일도 어떻게 왔냐면요. 안녕하세요. 흑석동 톡토로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여드레드 소개되고 나서 굉장히 주문량이 많았다. 광고의 성과가 좋았다라고 메일 공유해 주셨던 것도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초의 앵콜 여둘애드 제주 누보였습니다. 광고 문의는 w2talking@gmail.com w2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댓글을 읽어볼게요. 알로준님께서 김 퀴즈의 서막 하나 작가님이 막무가내로 내는 퀴즈에 아무런 저항 없이 술술 답 맞히는 선우 작가님. 두 분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듯 처음부터 정신없이 웃고 울며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 없이 언리미트 회원 가입 후 주문을 진행하고 있는 나. 언리미트 주먹밥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후기 남겨주셨는데 진짜 맛있더라. 이 맞아요. 주먹밥 카테고리에서 최고인 것 같다. 그리고 주문했다고 하니까 엄마가 뭘 또 그렇게 샀냐고 타박을 주시더니 먹어보시고는 잘 샀다. 칭찬하시더라. 이런 사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자88님께서 묵고제비부터 빵 터지고 시작합니다. 크크크크 여둘톡 영원하라 하트 해주셨네요. 제비의 일종이 아니죠. 묵고제비. 먹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생강젤리 질겅질겅 토로님께서 대박! 마지막 클립? 짤? 너무 좋아요. 푸흐흐흐 하셨는데 못 들으신 분도 계실까요? 지난번에 아우트로 저희의 로고송이 끝나고 나서요. 조금 기다리면 히든 트랙으로 저희가 할렘 문화축제와 마포 새우젓 축제를 얘기하다가 빵 터져서 너무 깔깔대고 웃는 NG 녹음을 넣어두었어요. 깜짝 선물처럼 넣어뒀는데 초반부터 그거를 알고 웃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좋았네요. 네, 마이클로님께서도 마지막에 쿠키 오디오인가요? 우참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하셨네요. 근데 마침 지난번 방송 반년 특집이 나가고 나서 마포구 전역에 마포 새우젓 축제 배너가 온통 걸린 거죠. 맞아요. 시기가 어쩜 그렇게 딱 맞았죠? 그거 그러게요. 보고서 퀴즈 출제하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김 퀴즈님. 아니에요. 저는 그 할머니의 안 하는 개벼?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했던 거였는데 다시 이제 그 축제 내역을 보았더니 정확히는 마포 나루 새우젓 축제고요. 옛날에는 마포가 나루터로 기능을 했던 거 아시죠? 그럼요. 전국에서부터 오는 새우젓이 거기 모였었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새우젓을 새우젓 이렇게 영어 철자로 표기를 했었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최근에는 바뀌어서 솔티드 쉬림프 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 운동 같이 하시는 할머니께도 알려드려야죠. 말씀드려야겠네요. 코나투스님께서 반년 축하드립니다. 남토로 하나 간만에 댓글 남깁니다. 1주년 특집까지 달려볼게요 하셨습니다. 남토로님 반갑습니다. 네. 굳이 앞에 성별을 밝혀야 하는 톡토로 남토로님이었습니다. 인생은 겨울방학처럼 님께서 축하해요. 벌써 반년이라니 시간 참. 그나저나 1주년엔 우리도 톡토로 배지 같은 거 공구해서 식별표처럼 달고 다니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길 가다 마주친 톡토로. 야 너도?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크크 하셨습니다. 저희가 1주년 정도 되면은 뭔가 준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함부로 얘기한 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해볼 수도 있겠죠. 네네. 마포구 두루밍님께서 여들톡 황선우 김하나 작가님 반년 진행 축하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인생에 많이 힘든 시기였는데 하루 2시간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에 양재천 산책을 하면서 듣는데 울적했던 마음이 좀 괜찮아지면서 다시 전처럼 긍정 에너지를 얻곤 했어요.
다시 우울감이 오려고 하면 여둘톡의 두 작가님들의 대화와 톡토로님들의 사연을 듣다가 앞으로 나아가야지 하면서 다시 기운을 내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고 잘했어 라며 응원해주고 있어요. 여러 피드를 들으면서 울컥한 순간들도 많았고 나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는 일들도 많고 마음이 따스해지고 좀 더 용기를 주는 좋은 파워 에너지가 많은 여둘톡 항상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그린시티 톡토로님께서 여둘톡 이펙트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1번, 일단 즐겁다. 행님 덕분에 빡센 일들을 힘내서 할 수 있었어요. 듣다 보면 에너지 충전되고 기운이 샘솟아 뭐라도 할 수 있어요. 특히 청소가 즐거워지고 걷는 시간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파워. 2번.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사나 하는 궁금증을 귀로 듣는 즐거움이요. 사람들은 뭐 하고 사나 무슨 생각하나 언제나 궁금하지만 대놓고 묻기 쑥스러워 점잖게 에세이를 기웃거리는 오지라퍼는 여러 톡토로님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 참 기쁩니다. 3번. 그래서 톡토로 유니버스 안에 속한 우리가 되는 즐거움이 있어요. 생각을 나누고 시간을 공유한다는 건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치 하며 키득거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든든합니다. 어디선가 톡토로님들 흔적 발견하면 어쩐지 너무 반갑고요. 특히나 두 분 작가님, 내 맘대로 우리 언니들, 내적 친밀도는 벌써 두 분 집으로 초대해 요거 저거 순서대로 일단 먹이고 다음을 생각합니다. 캬. 4번. 매주 주제를 따라 내 얘기를, 주변 얘기를 곰곰 되짚어보며 무미건조할 수 있는 시간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바빠서 잊고 살거나 바쁘다 핑계 삼아 미뤄두던 생각들을 눈앞으로 가져와 찬찬히 들여다봅니다. 그래도 사람 노릇은 하고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되새깁니다. 5번. 쓰다 보니 여러 갈래의 즐거움과 기쁨이 차례로 떠오릅니다. 번호 붙여서 이름 부르듯 하나씩 떠올리다 보니 너무 아름답네요.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는 결국 아름다운 것들을 소리내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용기에 닿아 있는 거구나 싶어요. 손이 오그라든다고 하지만 어쩐지 아름답다 표현하고 싶은 일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들으면서 마실 제주 누보가 떨어졌지만 제주문에서 괜찮아요. 하셨는데 얼른 드시고 할인된 가격으로 또 한 번 주문하세요. 네. 2번이 마지막입니다. 여둘톡 톡토로 할인 이벤트는요. 날마다 방학동 톡토로님께서 12시부터 들으려고 딱 기다리다가 너무 길고 웃기니 내일 들으라는 조언의 말씀 잘 실천하였습니다. 저는 밥상에 고기가 안 올라오면 깊디 깊은 서운함이 가슴에 마구 요동치는 사람입니다. 미트 러버죠. 식물성 고기 1도 관심 없었습니다만 언리미트 주문해봤어요. 역시나 작가님들 홍보 효과란. 지구인 컴퍼니 여러분 그리고 작가님들 감사합니다. 못난 감자들 매입하실 때 알아봤습니다요. 덕분에 양꼬치 맛 육포도 샀답니다. 내 생애 대체육을 이리 오매불망 기다리게 될 줄이야. 이게 바로 날마다 일어나는 여둘톡 이펙트가 아니고 뭡니까? 논알콜 비웃던 제가 제주누보 쌓아두고 먹고 있으니요. 하하, 말 다 했죠? 주먹밥, 제주누보, 양꼬치 육포, 무한루프 한번 달려볼게요. 여둘톡 반년 축하드리고요. 반백년 지속 가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이거 제가 하고 싶던 얘기였네요. 주먹밥, 제주누보, 양꼬치 육포, 이게 뭐라 무한루프. 그래? 삼합이라 그러죠. 밥 먹을 때 따서 옆에 놓고 반주로 하다가 안주로 육포까지 곁들이면 완성된다. 괴로울 바에 외로울 나의 님의 댓글입니다. 여둘톡 반년 축하합니다. 매년 식목일마다 여둘톡 한지 몇 년 됐네 이야기할 것을 상상하니 좋아요. 나이테를 그려나간다는 표현이 참 멋져요. 채식과 환경 이야기를 하셔서 너무 좋고 반가웠어요. 여둘 애드로 특정 상품이나 기관 홍보 내용이 아니라 개인이 하는 광고도 받으실까? 얼마일까? 잠깐 상상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환경위기나 채식에 대해 홍보하고 싶어서요. 기후위기 문제 때문에 소고기를 먹지 않다가 비건을 실천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비건으로서 느낀 점은 점차 인식 개선되고 있는 것이 느껴지긴 하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동물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안 좋게 보는 집단이 있고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신봉이 높은 것 같아요.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여둘톡과 그걸 또 따라하고 즐거워하는 톡토로쉽에서는 효과가 아주 클 것 같아서 개인 광고를 넣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완벽하게 채식을 하고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한 명보다 채식을 마음 곁에 두고 가끔 하고 설렁설렁 대중교통을 타는 100명이 환경에 훨씬 효과적이니까요. 선우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에 대해서 개인이 어떻게 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나 글을 저도 너무 많이 접했는데 그 말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말씀해 주신 점도 좋았어요. 저는 간헐적 기후 우울증,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를 앓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올라가는 것은 금방일 텐데 그 이후 돌이킬 수가 없을 텐데 생각하면 모든 것이 무력해지는 듯해요. 불행히도 하루아침에 지구가 망하지는 않겠죠. 하루아침에 인류가 멸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더 크고 더 잦은 자연재해와 그에 따른 각종 위기를 겪을 것을 생각하면 막막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버스에서 댓글을 쓰다가 내릴 정류장을 놓쳤는데 집 앞에 화요일 주문한 언리미트 택배가 와 있을 걸 생각하니 짜증이 가시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반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반백년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톡토로 드림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환경 문제와 채식을 비롯해서 여러 실천에 대해서는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주제니까요.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언젠가 그에 대해서 동물권과 함께 다룰 날이 오겠죠. 네, 각자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을 합시다. 볼톡토로님입니다. 사연 읽어주시고 정성스레 조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볼톡토로님이 신당역 사건과 그리고 본인이 전화 상담으로 욕설 같은 것을 듣고 우울감을 느끼셨던 그분이군요. 맞습니다. 사연 보내고 어제서야 자면서 방송 들었는데 갑자기 제 사연이 나와 놀랐습니다. 사연 쓸 당시는 화나고 무력하고 그랬는데 그 사이 작가님들 방송 코스로 부산 여행 가서 친한 친구와 떠들고 나니 회복이 다 되었습니다. 어제는 들으면서 김하나 작가님이 언니들이 시키는 거니까 그냥 하세요. 뭔 개소리야. 이 와중에 황선우 작가님 걔한테 미안하잖아 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거 황선우가 아니라 제가 한 말이었습니다. 사연 보내길 잘한 것 같습니다. 같이 흥분하고 분노하는 언니들을 보면서 든든하고 정말 든든하다고 느꼈거든요.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일로 고립되어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느끼게 되었어요. 같이 이야기 나누고 공감하고 욕 한번 하고 털어버릴 일인데 말입니다. 조만간 여둘톡 방송을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오프라인상에서 톡토로 분들과 같이 공감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정기 모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 정기 모임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우선은 온라인으로 정기 모임이 아니라 수시 모임을 할 수 있는 곳이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카카오톡에 들어가셔가지고 위에 채팅 탭에서 위쪽에 검색하는 데에서 여둘톡을 치시면요. 지금 여러 개 방들이 있더라고요. 지역별로도 있고 네. 가장 크게는 톡토로 오픈 채팅방에 50분 정도 모여 있다고 들었어요. 네. 60분이 넘으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부산 지역을 위주로 한 오픈 카톡방이 열려 있고 그 비밀번호를 팟빵 댓글창에 올려주신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한번 해봐 주세요. 네네. 하하하하 66님께서 조카가 제가 바빠서 많이 못 놀아주자 눈물이 가득 찬 눈으로 이모랑 친구 안 해 했던 게 생각나네요. 정말 사정사정해서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이모는 착한 일 많이 했어? 아니, 많이 못한 것 같은데 했더니 선물 못 받으면 어쩌려고 그래 하는 진심 어린 조언까지. 조카들에게 이모는 정말 친구인 것 같습니다.
최근 20년 지기 친구를 그만 보기로 결정한 저에게는 생각할 거리가 많은 방송이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친구 사귀는 법의 댓글 중에 이 댓글이 너무 사랑스러웠는데 저희가 취합하는 과정에서 얼결에 빼먹었던 댓글이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모랑 친구 아내 해주는 조카는 참 진짜 이모에게는 너무 고마운 존재 같아요. 불평화 톡토로님의 사연입니다. 작가님들 안녕하세요. 이번 전주 독서대전에서 성덕이 된 불평화 톡토로입니다. 작가님들 행사 소식 볼 때마다 늘 달려가고 싶었지만 멀리까지 갈 시간을 좀처럼 내기 어려웠어요. 여둘 뉴스에서 전주를 말씀하시는 순간 찌릿 전기가 왔습니다. 전주면 가야죠. 갈 수 있죠. 광주에서 1시간 반 운전하면 갈 수 있는 전주. 사전 신청이 이미 마감돼 못 들어갈까 봐 일찌감치 간 덕분에 맨 앞에 앉아 작가님들의 토크를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텐션을 주체할 수 없었지만 실물 작가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 노트를 꺼내 열심히 적게 되더라고요. 어느 질문에 대해 한 작가님이 먼저 답변을 하시면 저는 오 그렇구나, 그렇지 하고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이어 다른 작가님이 다른 시각에서 질문을 해석하고 답변하시면 이미 앞 답변에 빠져들었던 저는 황급히 자세를 다시 축혀 세우며 감탄하고 메모했습니다. 만약 한 분만 진행하시는 강연이었어도 그 자체로 꽉 채워지는 배움과 감동이 있을 거라 확신하지만 같은 시간을 두 분이 쓰시니 밀도가 더욱 촘촘해지고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강연 현장에서 실제로 뵙고 나니 그간 알고 있던 두 분의 여러 작업과 동거 생활이 갖는 의미가 더욱 현실적으로 와닿기도 했습니다. 하나 작가님께서 불평화님이세요? 하셨을 때 저도 모르게 뜬금없는 환호성을 질렀네요. 제 닉네임을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족 내 평화롭지 않은 문제가 있고 오랜 시간 그걸 감당하며 거기에 저를 맞춰가며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가도 에너지가 부족해서 결국 처음의 위치로 되돌아가곤 했습니다. 저를 깨우고 지지해주는 듯한 책과 팟캐스트를 만나면서 작은 깃발을 하나 꽂아두었어요. 나는 지금 평화롭지 않다. 힘의 균형이 유지되며 긴장 상황이 감춰진 휴전 같은 현실이 이어지더라도 이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지금 저는 괜찮습니다. 제 문제에 이름을 붙여두고 객관화해서 지향점을 바라볼 수 있어서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던 제 노력이 어디엔가 채워지고 있으니까요. 작가님들 덕분에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것들로 제 삶의 에너지가 더 많아집니다. 제 안의 백분율에서 좋은 기운의 영역이 쫙 넓어지고 마음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광주에 산 지 오래되지 않아 광주도 가까운 전주도 아직 모르는 게 많은데 작가님들 덕분에 전주 독서대전도 가보고 전주라는 도시의 매력도 더 알게 됐어요. 전주에도 자주 가봐야겠어요. 전동성당이랑 풍남문, 한옥마을도 천천히 구경하고 베테랑 칼국수 전일가보도 가보려고 지도에 저장했습니다. 친구와 같이 여행 통장 만들었어요. 엘레나 페란테 소설 읽다가 나폴리에 꽂혔거든요. 언제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고 나폴리 말고 다른 곳에 가게 될지도 몰라요. 목표를 세우고 계좌를 만들고 나니 나폴리가 제게 확 다가오네요. 듀오링고에 이탈리아어를 추가했습니다. 이런 설렘이 저를 더 많이 웃게 하고 고된 일상을 대하는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40대 후반 좋습니다. 곧 다가올 50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들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계속 좋은 일 함께 할 수 있도록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불평화님 실제로 전주에서 뵙고 나서 이렇게 메일 주셔서 또 반갑네요. 그리고 좋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둘톡 28화 오늘은 드라마 작은 아씨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둘 애드는 제주누보 앵콜이었습니다. 이벤트도 소개드렸죠.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저는 얼른 가서 편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